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증시에 있어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주제는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버블이 터졌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넘어 파산 상태까지 이르렀고 일부는 은퇴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2009년 3월 9일은 금융위기가 야기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약세장이 끝난 날입니다. S&P 500 지수는 배당금 재투자 기준 3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은 아주 분명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당시 주식시장은 황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뒤로하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고 종을 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데 말이죠. 실제 이런 게 있다면 투자는 정말 쉬울 텐데요. 미 실업률은 8.7%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후 7개월 동안 계속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GDP 상승은 빈혈 상태였고 주택가격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경기가 침체 중이라는 다른 신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너무 집중하는 그 상황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중의 심리와 반대였던 거죠.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비록 불안하더라도 종종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영상 변동성을 대하는 투자 자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음에 귀를 막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시장의 바닥과 천장은 지나고 나서가 아니면 절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투자자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 이면에는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장 붕괴에 겁먹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그 자금을 MMF나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옮겨두고 그에 따라 괜찮은 이자를 받았다면 다행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금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졌고 오랜 기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죠. 실제 지난 2년 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률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 6개월 만기 CD에 10만 달러를 넣었다면 그해 5,20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2018년에 똑같이 투자했다면 그 이자가 600달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은행과 대출기관들은 쥐꼬리만한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엄청난 현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50% 이상 하락했던 2007년에서 2008년의 급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예금에서 나오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2008년이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망령에 시달렸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일부 경제 이론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이 당혹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이론 중 일부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인하하고 양적 완화라는 전례에 없는 돈을 하늘에서 쏟아 부은 것이죠.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금리를 밀어 올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영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영향을 주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또 다른 예로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지만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무부 국채 및 기타 정부 채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수익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는 대부분의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고평가되었고 경제 교과서의 설명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정부 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모든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의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반등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분명 10년 전보다 더 나아졌지만 그로 인한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고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고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고 소득이 일정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택 보유율 역시 지난 경기 침체기 최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약 40%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회복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도 있습니다. 진보 연구그룹 프로스퍼티 나오는 지난 1월 재정적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낮은 실업률과 소득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재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급여가 생활비 충당에 충분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반등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다른 이들은 생활을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거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일부는 좋은 교훈을 얻었고 일부는 잘못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멀리하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자자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교훈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과거처럼 미래에도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는 미국 주식이 언제나 외국 주식보다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고 따라서 채권은 루저들이나 투자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 대형주, 특히 대형 기술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단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서 2009년 사이 10년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시장과 주식은 주기를 타고 움직이며 항상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나 자산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주식, 채권, 현금 및 다양한 다른 대안 자산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고수해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일정 수익을 취하는 한편 그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대응 방법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능적인 면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직업 성취도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만적 우월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객관적으로 똑똑하며 부자이고 성공한 전문가들 역시 돈과 투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가장 충격적인 것들 중 하나가 문화 전반에 걸쳐 금융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의사, MBA, 기업 임원들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유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과 당혹감, 좌절,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가마솥으로 뛰어드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이죠. 미국인들 중 3분의 2가 5가지 문항의 금융 이해도를 알아보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융이란 지루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돈과 시간 모두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 과제입니다.
주워들은 지식 한편에서는 자신은 솔직히 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번 돈을 투자 실력이 있어 보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모른 채 지내고 있죠. 다른 한편에는 조금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어디서 정보를 주워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수백만 원을 수업료로 내면서 주식에 대한 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초보 투자자들, 진짜 투자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은 약간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에게 조금씩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아주 위험하지만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돈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봤던 이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죠. 그리고 종종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올린 것에 불과한데도 그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수료는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투자 조언을 받는데 1%를 주고 자기 대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추가로 1%의 수수료를 더 지불합니다. 그 결과 투자 수익률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소위 전문가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즉 자기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니까 그렇죠, 엄청난 보상을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즉 저를 포함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용감한 투자자들 역시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동전주, 거래량이 작고 호가 차이가 넓은 주식,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 전략은 실패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달바 효과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올리는지 추적하는 시장조사 회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가 투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말인즉 빈번한 매수와 매도에 나선다는 말이죠. 그러한 노력은 거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7년까지 2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7.2%였습니다. 이 말은 S&P 500에 투자하면 10년마다 돈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달바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을 앞에 말한 것처럼 해석하면 돈을 2배 불리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머니 부자들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까요? 그 핵심은 비용을 낮추고 투자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저축을 통해 충분한 총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첫 번째 사람들과 너무 많이 거래하는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탄탄한 중간 지대에 서 있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위치는 스위스팟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위 포트폴리오 인덱싱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잦은 매매 없이 저비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복리 효과가 마법을 부리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마지막 부분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에 나서고 마는 감정적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실제 투자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건 상관없이 부드러운 항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